이 책이 그러면 몇 번째? 89번째 책이고요. 89번째. 그럼 이제 다음 책 언어의 쓸모는 그게 90번째 책이에요. 그 전에 한 2권 더 나왔어요. 주말에 가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출판사한테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받고 월간지 베이스로 책을 내냐.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음주 중에도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음주 중에 어떻게 글을 써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유명하신 분이시죠. 지식 생태학자이자 세바시 강연도 4번이나 하셨던 분입니다. 네,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영만 교수님 모시면 대부분의 질문은 시작하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책을 쓰십니까? 이제 글쓰기를 얘기하는데 이 유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그 자라투스트라 책을 쓴 니체가 실제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00년 후에 이 책을 해설하는 교수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자라가 이제 나한테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유영만이니까 유라투스트라라고 이름을 진 거고요.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과거잖아. 얘는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시니까 말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니체 책이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서 사실 이 책은 원래 니체는 나체다라는 그 책 그죠. 그게 원래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개정 증보판을 하면서 다시 이제 프롤로그도 다시 쓰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니체를 다시 한번 뒤집어봐서 생각해봤던 책입니다. 네. 이 책이 그러면 몇 번째? 물론 이제 개정 증보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89번째 책이고요. 89번째. 그럼 이제 다음 책 언어의 쓸모는? 그거는 아마 한 하반기 가을쯤 나올 것 같고요. 그럼 그게 90번째 책이네. 그 전에 한 2권 더 나와요. 책이 한 권 하반기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또 2권이 더 나온다.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어떤 책을 썼냐면 사람들이 책은 읽고 정말 니체도 얘기했듯이요. 내 책을 다 읽었으면 이제 내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빠지지 말고 내 책을 읽었으면 이제 너의 철학으로 살아라. 제가 저런 책을 쓰는 이유도 니체 해설자는 진짜 많은데 니체 철학을 읽고 자기 삶에 적용해서 니체를 실천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모든 저자들이 원하는 거는 내 책을 읽고 내 책대로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해석을 한 다음에 너의 삶으로, 너의 언어로 너의 삶을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책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고 자기만의 어떤 지식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긴 리뷰를 써요. 어떤 작가의 책에 대해서. 그 리뷰를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지식을 창조하면서 그래서 유영만의 지식 창조 독서법 뭐 이런 책을 또 이번에 나오는 책이 그리고 이제 한 7월에 거의 너무 빨리 나오는데 이거 다른 무슨 유영만 인공지능이 쓰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이 쓰시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교수님은 책 쓰는 공장을 차렸냐? 네, 그러니까. 혹시 조교를 두지 않았냐? 뭐 대학 교수가 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료 정리에 도움을 준 조교 A양에게 감사한다. 네. 그건 조교 A양이 책을 다 썼다 이런 해설이 있어요. 저는 조교하고 책을 같이 쓰면 공동 저자로 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책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책 쓰는 노하우에 관한 책을 좀 써달라. 하나는 독서 노하우를 하신 거고 두 번째 나올 책은 책을 쓰는 노하우군요. 도대체 책을 언제 교수님 보니까 저녁에 술도 많이 마시는 것 같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도대체 책을 언제 쓰냐.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저는 음주 중에도 글을 쓴다는 거예요. 음주 중에 어떻게 글을 써요? 취중에. 취중에 머릿속에 막 글을 쓰고 계신가요? 아침에 읽어보면 이상한 글씨가 나와 있지만 아무튼 매일 진짜로 이렇게 뭐 회식을 하는 때도 막 쓰고 계세요? 집에 가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만취 상태가 아닌 상태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 회식을 해도 글을 쓰시는군요. 이걸 전문 용어로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리추얼.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을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양치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단한 결심을 한다면 양치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습관이야. 그냥 뭐 그렇죠. 일상적 습관이죠. 근데 내가 오늘 30분 일찍 출근해서 의도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거는 리추얼이에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계속 다짐을 해서 반복되면 이제 습관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의지를 써서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A4 용지 한 장 내외의 글을 거의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쌓여 있으면 이제 주말에 가서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이제 출판사한테 이렇게 주면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받고 월간지 베이스로 책을 내냐. 도대체 언제 책을 쓰냐. 언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읽고 쓰고 읽고. 그러니까 저는 읽는 거와 쓰는 게 따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읽다가 쓰다가 쓰다가 어떤 책이 생각나면 그거 보다가 다시 끌어다가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 교수님의 하루에 몇 가지 종류의 리처리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에 전격 공개할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먼저 공개해 주세요. 여기서. 네? 하루에 자, 별일 없으면 저는 5시 반에 일어납니다. 5시 반에? 네, 5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면도하고 씻고 옷 입고 나가면 제가 운동하는 데가 코엑스 아침에 운동하시는 네, 아침에 거기 도착하면 6시 10분에서 20분 정도 돼요.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다 씻고 나오기까지 1시간 반 정도. 그렇죠. 7시 반 정도 되겠네요. 네. 7시 반에 40분 정도. 그러면 학교 오면 8시 정도 돼요. 출근하면 8시. 10시. 그러면 8시부터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이제 가서 커피 한 잔을 빼서 딱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것도 리처리죠. 네. 강홍욱 작가님은 커피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커피숍에서 술을 마시면서 글을 써야 잘 써진다. 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면 이제 약간 이제 준비가 돼요. 아, 이제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딱 가서 저는 이제 메일이나 이런 걸 체크하지 않고 책을 일단 한 30분 정도 봐요. 그러면서 내가 쓰고 있는 그 책의 폴더를 열어요. 그러면 그 책을 쓰고 있는 폴더가 보통 그 2-3권이나 3-4권을 동시에 써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책이 관련된 쓰고 있는 책과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언어의 쓸모라는 책을 읽고 그러겠네요. 자료조사하는 그렇죠. 언어의 쓸모라는 책을 쓰면 언어와 관련된 책 한 30-40권 놓고 그걸 이제 읽어가면서 그때 어떤 문장이 딱 꽂힌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주워다가 내가 쓰고 있는 그 책 거기다가 일단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책 전후 좌우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책은 다 참고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책 뒤에 보면 참고문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고문헌이 두꺼운 사람은 그만큼 참고할 재료가 많기 때문에 글을 더 빨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발상이 아니라 연상입니다. 글쓰기는 발상이 아니라 연상이에요. 연상. 그러니까 새로운 걸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수많은 재료. 그 재료가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고 어떤 기억에 남는 문장이 많은 사람들, 인용할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주제와 목적의식이 정해지면 그 내면에 들어가서 이거 안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자료를 꺼내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막 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글쓰기와 책 읽기 이거를 별일이 없는 한 그 오전 내내 거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수업을 제가 2과목에서 3과목 정도 하니까 이번 학기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월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줌으로 하면서 그 줌으로 수업하면서도 아이들의 발표하는 거 이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배워요. 거기서 이렇게 또 저는 어떻게 저런 기발한 정말 아이들이 발표할 때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꼭 나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강의하고 너희들도 강의하고 응? 나도 좀 배우자. 나도 좀 배우자. 그래서 교학 상장이라고 서로 가르치고 교학 상장. 늘 아무튼 모든 순간을 이렇게 배움의 순간으로 포착을 하면 정말 배움의 천국이에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이게 그 뭐랄까 프로세스가 다른 거예요. 왜 책을 쓰려고 그러니까 책을 쓰려고 결심하는 즉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러지만은 교수님은 그냥 자기의 삶을 살다 보면 책이 한 권씩 툭툭 떨어져 나오는 근데요, 놀라운 게 그 글쓰기의 가장 강력한 비결은 많은 작가들도 얘기하지만 네네. 써야 됩니다. 글쓰기 강원국 작가님 글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걸 100권 읽는다고 글이 잘 써지지 않아요. 맞아요. 모든 쓰기는 오로지 쓰기를 통해서만 향상됩니다. 이렇게 딱 문장을 쓰잖아요. 여기 백지에다가 이렇게 한 문장을 쓰면 이 문장이 놀랍게도 뒤에 문장을 불러와요. 연상? 하루 종일 백지 읽으면 머리가 백지가 되지만 한 문장을 쓰면 문장이 문장을 또 불러올 때가 있어요. 그럼 2문장을 놓고 생각할 때 이 사이에서 또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개발이든 소발이든 일단 써라. 일단 쓰면 써놓고 수정하는 경우하고 안 써놓고 고민하는 거는 하늘의 땅 차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에 고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극적으로 그렇죠. 변화하니까 네. 뭐 아주 쉽게는 집체 교육부터 사라지게 되고 또 이렇게 뭐 리모트 워크도 갑자기 활성화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극단적인 변화들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이 이 좀 변화의 시대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우리 조직을, 우리 기업을 성장시킬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쌓아뒀던 게 일치에 다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위기 시대, 그다음에 불확실성 이런 게 증폭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생태계 파괴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연이 갖고 있는 위대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무목적성이거든요. 무목적성. 네, 목적이 없이 그쵸. 산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또 꼭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의도성, 목적성, 계획성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했죠. 그런 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이 계획 이런 게 싹 없어져,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죠. 계획이 없는 게 최고의 계획이라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와서, 제가 예전에 만든 인재상 중에 하나가 그 호모 디페랑스라고 있어요. 호모 디페랑스. 디페랑스. 네. 이게 이제 호모 사피엔스처럼 디페랑스라는 단어는 프랑스 철학자 데리다라는 친구가 영어의 자크 데리다. 영어의 디퍼런스를 D-I-F-F-E-R-E-N-C를 차이를 ENC를 ANC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왜요? 왜냐하면 차이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자, 오늘의 차이를 여기서 시간과 공간 여기서 정하지 말자. 약간 연기해 놓자. 이 차이가 내일 다른 데 가서 생각해보면 차이가 또 다른 차이가 발견될 수도 있으니 여기서 딱 규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이 디퍼런스로 설명이 안 되니까 지가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하나 만든 네, 거군요. 디페랑스. 디페랑스. 그걸 이제 전문 철학자마다 번역이 다르지만 차이를 연기해 놓자. 뭐 그런 식으로. 차연. 그러면 앞에다 호모를 붙이면 이제 내가 붙인 거에 갖다가 호모 디페랑스. 아, 그러면 차이를 연구하는 전문가. 그래서 그걸 이제 그냥 내가 사이 전문가라고. 사이 전문가. 사이 전문가.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전공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나는 왜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의 전문가의 힘으로 이 난국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는 기존 지식을 가지고 전문가는 자기 분야를 전문적으로 깊이 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문외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다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깊이 대상이 돼요. 깊이 파가지고. 깊이 파서 깊이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측 불허의 난국이 발생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사람은 누구냐? 혼자는 안 돼.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럼 이 모여서 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를 연결하는 사이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난국에서는 이런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런 전문성도 필요하니까 전문가가 대부분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분야를 넘어서서 생각해본 적.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 제너럴리스트가 필요하다. 스페셜리 제너럴한. 아니면 거꾸로 제너럴하지만 뭔가 한 칼을 갖고 있어. 제너럴리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그러면 깊이가 없어. 그냥 이것저것 다 아는데 결정적인 한 칼이 없는 애야. 근데 스페셜 제너럴리스트는 스페셜하지만 제너럴리 많은 전문가들과 소통이 잘 돼. 그래서 뭔가 난국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굉장히 소통도 잘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를 뼈저리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를 다른 전문가와 만나서 이걸 상쇄시켜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전문가가, 나는 사이 전문가가 그 사이 전문가가 네. 인재상이군요. 인재상.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이름을 호모 디페랑스라고. 디페랑스. 그래서 이게 좀 쉬운 예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 우리 K 방역 하면 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 네. 이거는 정말 되게 창의적인 거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감염병 전문가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하지만 그렇죠. 어쩌면 맥도날드 디자인한 전문가가 있어서 그 둘이 만나면 이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법이 네. 이렇게 태어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철학자 들레즈 중에 그 친구 한 말이 리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좀. 리좀. 네, 무좀이 아니고 리좀. 이게 나무 뿌리가
이렇게 뿌리를 뻗는데 이 뻗어가면서 어떤 나무 뿌리와 만날지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죠. 어디로 뻗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발적 접촉이 리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지금 구피디가 바로 얘기했던 대로 어떤 전문가와 우발적으로 딱 만났을 때 정말 계획이 없었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전문성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계획, 그 다음에 완전히 컨트롤 이런 패러다임으로 살다가 우연성이라는 거를 너무 무시해버린 거예요. 우발성, 컨틴전시 이런 것들이 만났을 때 그 사이에서 놀라운 차이가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차이를 서로 존중하기 전에 배격해버리고, 응? 그리고 차이가 틀렸다, 다름이라는 걸 존중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새로운 전문성의 그 융합이 꽃이 피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 시인 중에 그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그 이문재 시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막에 갔는데 시가 사막이라는 시가 있을 거예요 아마. 사막. 사막. 시 이름이 시 제목이 사막. 사막에 갔는데 사막에는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나도 사하라 사막에 가서 사하라 사막 모래만 보고 왔는데 난 이걸 뒤통수를 맞았어요. 사막에는 모래보다 더 많은 게 있다. 뭐가 많을까요? 사막에 모래보다 더 많은 모래보다 더 많은 거? 모래와 모래 사이. 모래와 모래 사이. 시인들은 나는 모래를 보고 왔는데 이 친구는 가서 모래와 모래 사이를 보고 온 거예요. 이거와 더불어서 한양대 명예교수인 김광규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생각의 사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이것도 언뜻 이런 시예요. 세상에는 정치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경제학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시의 요점이 이거예요. 시인이 시만 쓰고 경제인이 경제를 잘하고 정치인이 정치를 잘하면 세상이 잘 될 것 같지만 세상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인과 정치가가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인과 시가 만나야 되고 그 사이가 좋아야 세상이 잘 되는데 다 자기 것만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휴지, 권력, 쓰레기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휴지, 권력, 쓰레기통. 생각의 사이라는 시예요. 나는 이런 시를 보고도 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상상력이 내가 품고 있었던 호모 디페랑스의 상상력과 일맥상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호모 디페랑스는 사이의 개념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렇죠. 디페랑스가 이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니까 뭔가 유명해지려면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사이 전문가 호모 디페랑스는 유영만이 세계 최초로 만든 단어예요. 그 최재분 교수님의 포노사피엔스. 포노사피엔스. 거기는 이제 호모 포노로 바꿨는데 디페랑스 좋습니다. 근데 디페랑스. 실제로요. 그 학자 중에 존 셀리 브라운이라고 그 사람이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네트워크에 있어요. 엑스퍼트 오브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엑스퍼트가 수많이 몰려 있어. 그 사람들이 서로 코워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발휘하는 소셜 스킬이 인텔리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는 이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독창적 지능이 아니라 사람 전문가와 전문가가 네트워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협업을 하면서 소셜 스킬을 발휘해가지고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지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도 이제 지능과 지능이 전혀 다른 지능들이 네트워크에서 서로 이렇게 사이가 또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맺으면서 혼자 해낼 수 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꽃이 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뭐 그런 우발성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전문 영역의 다른 생각과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 사이, 연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시대인데 그럼 아까 잠깐 뭐 말씀 비추해 주지만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모시는 세계 최고의 성현이 있어요. 성현. 공자, 맹자가 아니라 놀자와 웃자야. 놀자, 웃자. 아이들은 최고의 공부가 웃으면서 놀고 놀면서 웃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도 증명이 돼 있어요. 그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그 뭔가 위대한 창조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머리 싸매고 노력하는 인텔렉추얼 지성에서 나오지 않고 플레이, 놀이 충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놀이 충동.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놀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해가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몰입해서 빠져서 뭔가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놀이의 창의성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못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길러야 되느냐. 아까 이제 호모 사피엔스 맞죠? 호모 디페랑스와 조금 다른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브리꼴레르라는 세바시 강연도 하고 브리꼴레르 책을 쓰게 됐는데 브리꼴레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맥가이버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딴딴딴딴딴. 맥가이버 다 알죠. 네. 학부모 세대. 자, 맥가이버는 어떤 이미지가 팍 떠오르냐면 그 책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이렇게 그걸 전문 용어로 북스마트라고 그래요. 그 책상에서 책 열심히 읽어가지고 책상 물림. 똑똑해진 사람을 북스마트. 전문 용어로 재수 없는 천재라고도 그래요. 네. 머리는 스마트한데 왠지 따뜻한 가슴이 없는. 근데 이 맥가이버는 스트리트 스마트예요. 주로 어디서 지혜를 깨달은 거냐면 현장, 저 밑바닥에서 놀이터에서. 할아버지가 주로 많이 알려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맥주야. 맥주인데 오프너가 없어. 그럼 구피 어떻게 할 거예요? 맥주 오프너가 없을 때 어떻게 따먹을 거야? 뭐 이런 모서리에다가. 나 같으면 이제 저기 문에 가면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맥주를 딱 열면 기가 막히게 딱 따져요. 아, 문틈. 아니면 이제 이게 볼펜이면 이게 원래 용도가 볼펜이잖아요. 이게 볼펜이라는 펑션을 맥가이버는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 상황하고 대화를 시켜. 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맥주를 먹고 싶은데 맥주를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오프너가 없다. 그러면 오프너 없다고 포기하는 인간들은 이제 북스마트인 거야. 근데 스트리트 스마트는 얘가 좀 수상하네. 얘를 어떻게 하면 얘 오프너로 쓸 수 없을까? 원래 태어날 때 가졌던 본래의 기능을 문제 상황과 대화를 시켜가지고 얘를 용도 변경을 해. 그래서 얘를 맥주 따먹는 오프너로 쓰는 이런 임기응변력을 발휘하는 인재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리꼴레르. 네. 그러니까 브리꼴레르는 정해진 루트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요리조리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행동해보는 거야. 이리저리. 요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행동해. 그러면 놀랍게도 책상에서 앉아서 고민했던 많은 문제들이 실제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솔루션, 해결 대안들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뭔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다 보니까 방법이 떠오르는 거야. 놀랍게도. 그러면 그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발상, 어떤 위기를 나한테 기회로 바꿔가지고 새롭게 탈출하는, 정해진 답은 없지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이런 난국을 탈출하는, 이렇게 되려면 이제 책상에서 공부만 해가지고 이런 인재가 되지를 않고요. 어딜 좀 보내야 되겠네요. 자꾸 어디도 보내고. 저는 이제 학부모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 학원 보낼 시간에 아이들 손잡고 주말 농장 가서 1년 동안 고추 농사, 토마토 농사를 1년 농사 체험을 시켜보면 아이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온실 속에서 자란 하우스 배추하고 저 야생에서 자란 노지 배추하고 김치를 담그면 어떤 배추가 더 김치가 맛있을까요? 하우스 배추? 하우스 배추? 노지 배추겠죠? 하여튼 사람 입맛에 따라 다르겠죠. 김치를 잘 담궈야. 내가 원하는 답은 이제 노지 배추야. 왜냐하면 하우스 배추는 자연의 기온을 그대로 받고 자라지 않고 인간의 인위적으로 온도 조절해가지고 쑥쑥 자란 거야. 그래서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얼어 죽어. 근데 이제 노지 배추는 야생에서 비바람도 맞고 천둥 번개도 맞고 놀래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를 싹 씻어가지고 입에서 넣어가지고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해져요. 네? 그래서 영어의 그 스트레스에다가 스트레스 받은을 영어로 쓰면 스트레스 ED가 붙어 스트레스 트가 되잖아요.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디저트가 되잖아요. 디저트. 네. 스트레스 거꾸로는 디저트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줘야 돼. 적당한 야생의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줘야 돼. 근데 공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학원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적당한 스트레스. 이게 너무나 심한 스트레스는 뭐 해롭지만 그렇죠. 야생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전문 용어로 야성이라고 그래요. 야성. 그러니까 브리꼴레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지성보다는 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교수를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야성인이라고 그래요? 지성인. 네. 지성인들의 강의가 주로 지루하잖아요. 몇몇 빼고는 주로 책상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성이 없는 야성은 야만이고 야성이 없는 지성은 지루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만나야 되는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야성이 싹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성만 강요하는 거죠. 이걸 또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스쿨드야. 스쿨에 ED가 붙으면
학교 교육을 오래 받아가지고 틀에 박힌이라는 뜻이야. 스쿨드. 이걸 반대로 하면 언스쿨드가 되는 거죠. 해제버리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책상 공부만 열심히 하면 책상 지식인이 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획이 없었던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발상이나 난국을 돌파하는 어떤 이런 의지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가급적 아이 때부터도 정말 우리 교육제도가 어렵긴 하지만 요즘에 김누리 교수님 뭐 교육 그래서 이 45분에 나오셔서 또 엄청 또 세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체인지를 이런 개념을 만든 것도 이 몸을 움직여야 돼. 저는 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성. 신체 체험을 해보면 가슴으로 공감이 와요. 그 다음에 머리로 올라가서 알미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꾸로예요. 지덕체 중에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 지잖아요. 그렇죠. 덕은 없어졌고 몸은 망가졌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야 돼. 체덕지. 체덕지가 맞네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저의 독창적 개념으로 체인지로 만든 거예요. 인은 덕과 같은 거거든요. 네. 이 인이라는 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가슴으로 공감하는 능력인 거예요. 네? 이 공감 능력은 책상에서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맞아요. 직접 타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신체로 움직여봐야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 공감은 또 인간관계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법한데. 그렇죠. 네, 공감. 사실 이 책이 나오기 바로 직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에 너무 책이 많이 나오시니까 이런 사람 만나지 네. 마라가 브런치 그래서 엄청나게 아마 네. 그 글이 뭐 한 수십만, 백만 가까이 조회된 걸로 아는데. 지금 55만 명 정도가 그 글을 봤어요. 그 글의 핵심이 뭔지 잠깐 설명해 네.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연말에 또 하는 리추얼이 있어요. 연말 리추얼. 뭐 올해 10대 뉴스 이런 거 있기도 하고. 그 교수님 인생에? 올해 10대 뉴스. 한 해의 10대 뉴스. 나의? 예전에 10대 뉴스 중에 내가 세바시 출연하고 이거 10대 뉴스 하나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아, 예전에 옛날에? 네. 그렇게 할 때, 2년 전 됐나? 아무튼. 그러면서 올해는 내가 10대 뉴스를 쓰지 말고,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한 해 동안. 그럼 한 해 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나를 괴롭혔던 인간 쓰레기들을 한 10명 생각해봐요. 악인 10명. 악인 10명. 네? 그래서 그 쓰레기에서 쓸 이야기를 찾은 거죠. 예, 이것도 언어의 10명의 쓰레기에서 쓸 이야기를 네. 찾다. 그래서 그 10명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무슨 참고문을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책을 쓴 게 아니라 잠깐 질문. 네. 선인 10명을 생각할 법한데 왜 악인 10명을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것도 이제 발상이 이런 사람 만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안 사요. 그렇죠. 마케팅 전략이었군요. 이런 사람 네.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네.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를 거꾸로 뒤집으면 그게 반면 교사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를 반성해보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그렇죠. 되겠다는. 거꾸로 뒤집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역설법을 써서 뭐 예를 들면 10가지 중에 뭐 몇 사람만 소개를 하는 이런 거죠. 그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걸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그렇죠. 필요한 걸 부탁하는 사람. 저한테 이렇게 장문에 이메일이 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평상시에는 연락이 없다가 자기한테 절실히 필요할 때 많죠. 장문에 이메일이 오면 저는 이렇게 답을 보내요. 필요할 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인간관계를 끊고 그러니까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면 필요한 목적이 싹 충족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은 거기 없어요.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가 만나면서 제가 한번 느꼈던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싹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싹?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되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적당히.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뭐 그 입닥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입닥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그건 아니고 말을 끊고 자기 주장만. 내가 1시간을 만났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몇 마디 못했어. 그 사람 얘기 듣다가 이제 집으로 가면서 이제 큰 좌절감을 겪고 이렇게 굉장히 피곤함이 확. 그거는 말을 못 하셔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문 중에서 말문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거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 네. 필요할 때만. 그리고 말문을 막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하고 만나면 미래는 없고 과거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내가 옛날에. 왕년에. 이선희 노래 중에 옛날. 옛날이요. 제가 어떤 모임이 있는데 오비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올드 라떼. 라떼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모임에 가면 항상 그 과장 시절에 내가 음주운전에 뒤로 백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다든지 그런 옛날 이야기만 계속해요. 거기 갔다 오면 내가 갑자기 팍 그냥 뭐라 할까 그 신선한 생각이 싹 없어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물론 이제 우리나 그 이문재 시인 또 이문재 시인 나오는데 그 시인이 옛날은 자꾸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다. 옛날이 다가오는 거는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계속 옛날을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보면 내가 아팠던 것들이 자꾸 다가오잖아요. 그 과거가 흘러간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자꾸 현재로 와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막 계속 이야기해. 내 과장 시절에 어땠다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또 뭐 그 단점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을 하는 사람.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 장점을 참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띄워주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냥 만나면 꼬투리만 잡고 단점을 지적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만날 시간도 부족하고 정말 그럴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발굴해서 어차피 단점은 그 사람마다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그 큰 위험성에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단점보다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의 어떤 미래 포텐셜, 가능성들을 이렇게 자꾸 칭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되게 뭐랄까 처세? 네. 누구를 만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도 근데 제목만 딱 보고 네? 이게 그 네이버 실시간 뉴스 검색 뉴스 1위에 이틀 동안 올라갔었어요. 그 이 출판사 대표님이 글을 썼는데 신문사에 중앙일보에다가 대표님이요? 대표님이 이제 그 거기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세요. 그 자기 출판사에 나온 제 책을 소개했는데 이게 댓글이 악플이 3,000개 이상 달렸어요. 제목만 보고. 제목이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만나면 안 되는 기피 대상 10명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데 책 제목만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악플을 단 거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3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 쓴 놈, 이런 글을 소개한 작가, 이런 글을 소개한 신문사, 뭐 이렇게. 아무튼 저는 악플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 사람들이 정말 이 분노와 적개심에 불타는구나. 근데 그게 거기다 왜 악플을 달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는 걸. 분노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순간 이런 책을 쓰면 또 히트를 치겠구나. 거기서 또 하나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분노를. 아니, 댓글의 심리학 이런 책. 댓글의 심리학이요. 그거 좀 있지 않을까요? 댓글 연구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아마 그건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좀 분노해 있고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뭐 코로나 블루 뭐 이렇고 이럴 때 좀 아까 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그 5가지 접촉과 함께 이런 좀 우울해진 기분들 좀 막 화가 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좀 다스리면 좋을까요? 저는 교수님 보면 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고진감래. 네, 고생 끝에 달콤한 미래가 온다. 제가 살아보니까 고생 끝에 달콤하지가 않더라고요, 미래가. 저도 고생을 했지만. 고생 끝에는 고생이 계속 지속되나요? 그래서 고생 끝에 통증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진, 한자 사자성어를 고진 통례로 바꿨어요. 고진 통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불행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법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 나중에는 그러니까 미래가 좋을 거야. 이프된 용법이죠. 이프된. 내가 여윳돈 1,000만 원이 생기면 해외여행을 갈 거야. 응? 내가 만약 이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여윳돈 1,000만 원이 생기는 순간 죄송하지만 여기 디스크 걸릴 수도 있고 치료비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행복한 우리 최인철 교수도 행복 연구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진짜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가서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시간과 돈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연골이 필요하다. 연골. 네, 연골. 연골이 있어야. 그렇죠. 근데 연골은 막 닳아서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연골이 없어지면 신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행을 갈 수도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제로 연골을 지켜야 되는 운동. 네. 그래서 근육을 만들면 뼈가 좀 부실하더라도 근육이 지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신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행복은 관념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나와요. 행동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동사라고 생각해요. 동사. 행복은 동사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하루를 따져봤을 때 내가 오늘 감탄사를 몇 개나 연발했느냐. 나 오늘 구피디하고 오랜만에 셀파시 토크를 하는데 야 너무 미치겠다 이거. 우리 10시간 하자. 막 감탄사를 막 연발하는 거야. 근데 끝나고 저녁에 또 와인 한 잔 마셨는데 이 와인 맛이 그냥 혀 끝에 달아서 막 혀가 없어. 이 와인이 그 다음에 또 대낮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했는데 커피 맛이 또 완전히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하는 모든 행위 동사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사를 한번 쳐보면 감탄사가 10개인 사람, 감탄사가 20개인 사람, 50개인 사람 이게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진짜로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명사는 사실은 우리가 뭘 했냐라는 그 동사에 의해서 좌우되네요. 추상명사가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행복은 저쪽 어디 목적지에 있는 걸로 그렇죠. 생각하지만 KTX 타고 시속 300km 부산 가면 부산하게 또 움직여요. 부산하게. 그러니까 간이역에 행복이 널려 있는 거야. 부산 가기 전에. 그렇죠. 아무 역에나. 그래서 일본 철도 저펜 레일로드 JR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은 아무 역에나 내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 역에나 대책 없이 내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 대책이 널려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불행하냐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목표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 시대가 의도, 목표 이런 거가 중요했었는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목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면 사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목표가 달성하잖아요. 다른 목표가 목표가 또 나와. 계속 쪼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깨달음. 그러니까 마주침이 깨우침을 주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싹 없애버리고 목적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를. 그래서 목표 달성하다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목표 달성하다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재밌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행복에 관련된 얘기도 우리 그 권혜요 씨라는 배우가 세바시 강연에서 했던 마지막 그 말도 굉장히 저한테는 뇌리에 꽂혔던 말인데 행복은 근육과 같다. 근육은 써야 근육이 생기니까 행복도 근육처럼 써야 생긴다. 지금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은 근육량에 절대 비례한다. 근데 실제로 근육과 비례한다를 또 말씀해 주셔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필요한 말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소위 말하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말씀, 글 쓰는 데 필요한 말씀, 또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사는 리처에 관련된 이야기,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모실 때. 정말. 세바시 강연도 한번 나올 때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주제를 또 쌈박하게 해서 제목을 좀 제목을 걸어서 만들어봤어요. 제목을 네. 아재 개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또 책이 3권 나올 거고 우리 시청자들이 그 책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오랜만에 유영만 교수님과 아주 좋은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